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사연을 쓸 날도 오네요. 저는 유튜브도 잘 모르는데 우연히 보다가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으면서 제 얘기도 소개하고 조언도 얻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유년 시절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우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 동네에서 큰 1급 정비 공장을 했던 터라 피아노, 바이올린 등 하고 싶었던 건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살 되던 해인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하던 정비 공장까지 넘어가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매일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술 먹고 집에 오던 길에 트럭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신문 배달, 재래시장 심부름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걸려 거의 실어증 상태여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 선천적 자폐를 앓던 남동생까지 돌봐야 해서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못했죠. 이후 동네 아주머니들 소개로 공장에서 단순 포장 일을 하다가 미용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워야 그래도 오래 해먹을 수 있다며 주변 아주머니들이 적극 추천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50만 원도 안 되는 교통비 수준의 돈만 받고 시내 미용실에서 12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굶은 동생과 어머니가 거의 반기절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이러다 초상 2번 치르겠다 싶었어요. 또 돈도 너무 안 되고 근무 시간은 길고. 저는 결국 기술을 포기하고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 일과 공장 포장 일을 다녔죠. 남들이 말하는 사춘기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저는 암울한 10대를 보냈습니다. 사실 사춘기도 저에겐 사치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20대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모으진 못했어요. 집세는 자꾸 오르는데 벌이는 오르지 않으니 계속 집을 줄였고 이사를 가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빚쟁이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어가기 일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려서 실제로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 바보 같죠? 그냥 어른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있는 돈을 다 빼앗아갔어요. 아픈 어머니와 남동생은 당연히 힘도 못 쓰고 무서워서 옷장에 숨어 있었고요. 성인이 된 후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법적으로 알아보니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다시 느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타서 빚을 다 청산했는데 못된 사람들이 저희 집을 호구로 알고 그렇게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지. 저는 어리지. 남동생도 아프지. 남은 보험금이 더 없는지 기웃거린 거죠.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도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빚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을 잃었으니 그들도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독하고 무섭구나, 나쁘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더 독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아등바등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와 남동생 입는 거 먹을 거 외에는 저한테는 돈 한 푼 안 썼어요. 저는 또래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서 친구도 없었어요. 20대, 30대 남들 다 하는 취미 같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었고 연애는 꿈도 못 꿨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끝에 30대 중반이 돼서야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부업으로 하던 지하철 김밥이 인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작은 가게였지만 지하철 때부터 찾아주던 단골들의 입소문으로 장사도 꽤 잘 됐어요.
저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가게 앞 재래시장 야채가게 아줌마, 김가게 아줌마도 많이 도와줬고 이렇게 제 인생도 조금씩 펴지르나 보다 하며 다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넘어가자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며 여기저기 주선도 해줬어요. 하지만 아픈 엄마와 자폐아 동생이 있는 저를 딱히 좋아해주는 남자들도 없었죠. 좋은 사람 같아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라고 치면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거리를 뒀고 엄마와 남동생과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는 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나 되나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픈 가족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죠. 이 밖에도 김밥 장사가 잘 되니까 제가 알부자인 줄 알고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사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 김가게 아줌마와 퇴근 후 가끔씩 맥주도 먹고 밤에는 아기가 된 것 같은 엄마의 어깨도 주물러주며 살다 보니 세월이 훌쩍 가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 속에 누가 봐도 40대 아줌마가 있더군요. 남들이 말하는 청춘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쭈글쭈글 거칠어진 제 얼굴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헛헛했지만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버텨주는 엄마와 동생, 그리고 이사를 가도 제 김밥이 생각나서 찾아온다는 단골 손님들을 생각하며 지금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또 한 명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친구죠. 바로 당시 저희 가게 건물 주변을 맴도는 노숙자 할머니예요. 2년 전부터 동네에 나타나셨는데 처음엔 행색이 멀쩡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거 외에 나이에 비해 피부도 곱고 인상도 포근한 할머니였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데리고 갈라치면 뿌리치고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기를 반복해서 처음엔 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했죠. 그러고 몇 달 후인가 어느 날 저희 가게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할머니에게 나와달라고 하니 소같이 큰 눈망울로 쳐다보시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시길래 김밥 한 줄을 썰어드렸는데 그날 이후 매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할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 문을 닫아버린 저희 어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 같다는 마음도 들어서 오실 때마다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다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김밥 한 줄은 드시고 한 줄은 꼭 싸서 주머니에 넣어드리곤 했죠. 몇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안 입는 옷도 드리고 목욕탕도 같이 가면서 등도 밀어드리고 했는데 남들은 친소녀인 줄 알더라고요. 닮았다면서. 하지만 또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은 제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노숙자랑 뭐하러 그렇게 붙어 다니냐면서 그러다 눌러앉으면 어쩌냐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방 한 칸 내줄 형편은 안 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언젠가부터는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는지 제게 예쁘다, 몇 살이냐,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는 둥 말이 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음의 문을 닫은 저희 어머니가 말을 튼 것처럼 기뻤죠. 또 언제든 인자한 얼굴로 제 얘기를 들어주는 할머니가 저도 따뜻하고 편했던 것 같아요. 아픈 엄마와 동생에게는 터놓지 못하는 그간의 힘든 제 삶을 일기처럼 털어놓곤 했어요. 노숙자 할머니는 여러 문장을 이어붙여서 길게는 말을 못하셨지만 제가 푸념을 할 때마다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네, 대견하네 등등 짧은 말 몇 마디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터놓고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저희 집 사정을 듣고 저를 무시할까봐 혼자 자격지심으로 말 못했던 것들을 노숙자 할머니에겐 마치 제 마음에 작은 대나무 숲처럼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도 새지 않는 따뜻한 대나무 숲이요. 그렇게 친손녀와 친할머니처럼 지내게 되자 저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삐진 듯 입을 꾹 다물고 며칠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집을 묻는 것은 저희 사이의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노숙자 할머니와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과 근처 상권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었고 김밥집 매출도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다시 아침 지하철 김밥 장사라도 나가야 하나 생각하던 시기였죠. 김 사장, 아무튼 다음 달부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20만 원이나 올리는 건 너무 가혹해요. 사장님, 아니면 조금 깎아주세요. 10만 원 안 될까요? 이봐 김 사장, 누군 땅 파서 장사하나? 어디 가서 물어봐. 월세 20만 원 올리는 게 가혹한 건지. 살다 아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애기 같은 소리를 해. 지금 이 근처 식당들도 다 장사 안 돼서 가게 내놓을 판인데 지금 월세를 올리는 게 어딨어요. 김 사장, 건물주가 왜 건물주야? 내 건물이니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서 건물주라는 거야. 시세 따지고 못 따지고 할 거면 나가면 돼. 내가 아쉬워? 자기가 아쉬워? 네, 맞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왜 자꾸 들어온 노숙자 할망구를 내 건물에 들이는 거야? 할 일 없어? 장사가 안 된다는 사람이 생각이 없냐고. 노숙자를 왜 들여? 진짜, 아유, 그러니 누가 들어와서 김밥을 먹겠어. 안 그래도 싸구려 김밥인데. 당신이 노숙자 들여서 내 건물에 다른 사람들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쩌려고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왜 그래 도대체? 노숙자가 그렇게 좋으면 김 사장이 그냥 가게 빼고 같이 노숙을 하든가.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가만 안 둬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불쌍하신 분이에요. 가게 오래 들이는 것도 아니고 김밥 한 줄 드리는 건데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다 정말. 나 경고했어. 내 눈에 띄면 월세고 나발이고 김밥이고 뭐고 당장 길에 나앉는 줄 알아. 아니야, 이걸로는 안 되겠어. 내 건물 더럽힌 죄로 이 가게에 걸린 보증금도 다 내가 먹고 피해보상 청구까지 할 줄 알아. 피해보상이요? 당연하지. 김 사장이 중학교만 나와서 법을 알기나 해? 거지로 만들어줄 줄 알아. 처음부터 내가 못 배운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끼리끼리 논다 정말. 알겠어요. 저는 가게를 당장 빼게 만들겠다는 건물주의 압박에 이런 막말을 듣고도 결국 아무 대항도 못했어요. 처음 이 건물에 들어올 때도 제 학력까지 묻던 사람이거든요. 마치 무슨 대기업 면접 보듯이. 너무 황당했죠. 성격은 어떠냐, 학교는 왜 못 다녔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빠는 왜 죽었냐 등등. 질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세를 주지 중학교만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세를 주냐고까지 했었죠. 이런 경우 보셨어요? 가게를 얻는데 호구조사에 학력까지 물어보는 건물주. 당시엔 가게 위치도 좋고 다른 곳보다 월세가 싸서 무조건 빌고 빌어서 들어온 가게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시장도 가깝고요. 하지만 매번 건물 앞에 낙엽이라도 굴러다니면 제가 쓰레기를 방치한 것 마냥 화를 내질 않나. 건물 청소비도 다 뜯어가면서 공동 화장실 가는 계단에 휴지 조각이 있었다면서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말했던 거랑 다르게 수도도 온전치 않고 바닥 타일도 안 좋았는데 제가 고장낸 거라면서 할 수 있는 갑질은 다 했어요. 게다가 한 번씩 와서는 김밥을 맨손으로 집어먹고는 돈도 안 내고 그냥 가기도 했죠.
김밥 한 줄 얼마 안 하지만 꼭 맛도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몇 줄씩 집어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장사가 꽤 잘 되니까 건물주의 갑질도 봐줄만 했는데 장사도 안 되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하여튼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노숙자 할머니가 얼씬도 못하게 하라면서 한 번만 더 보이면 가게를 당장 빼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저를 찾아온 노숙자 할머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건물 내 다른 사장들이 건물주에게 이를까봐 할머니와 길게 말도 못하고 이제 오지 마세요 라고 돌려보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가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김밥이 든 검은 봉지를 가게 앞에 내놓았어요. 장사 끝나고 내다보면 봉지는 가져가셨는지 없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끼니를 챙겨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건물주가 다시 노숙자 할머니를 보면 나가라고 할까봐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노숙자 할머니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김밥 봉지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디 사고라도 당하신 게 아닌가 신경 쓰였지만 아픈 가족을 생각하면 내 코가 석자라 부디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런 미친 건물주 밑에서 왜 있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주의 계속되는 횡포와 월세 압박에도 가게를 뺄 수 없었던 이유는 당장 다른 지역으로 갈 형편도 안 되고 이사에 드는 비용 등등 그게 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네에서 자리 잡고 장사한 세월이 있으니 월세 20만 원 올려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고요. 또 다른 곳 가도 다 대형마트의 브랜드 김밥인데 어딜 가나 장사 안 되는 것도 비슷할 거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던 건물주의 행포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시작이었죠. 정말 끔찍했어요. 김밥 장사가 잘 안 되니 우동이라도 팔아야겠다 싶어서 메뉴를 좀 늘렸는데 건물주가 소문을 듣고 와서는 우동 국물 육수에 가래침을 뱉으며 우동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김밥 장사를 하겠다고 세를 준 거지 우동 장사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가게를 빼야겠다 싶었어요. 일단 손님들이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건물주를 달래 내보낸 다음 저녁 장사를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상가들도 다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건물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늦은 저녁까지 가게에 불이 켜져 있으니 무슨 일인가 해서 내 와봤지. 아,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김 사장, 밥은 먹었어? 아, 아까 김밥 먹었어요. 안 그래도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 일단 내가 밥을 먹었냐고 물으면 똑같이 밥 먹었냐고 묻는 게 우리나라 예의범절 아닌가? 아, 네. 식사하셨어요? 김밥 좀 드릴까요? 김밥은 무슨? 남은 김밥 나보고 처리하라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좀 많이 싸서 남은 건데 싼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됐어. 입맛 떨어지게 김밥은 무슨.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리해. 네? 전 괜찮아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지금 빨리 할게요. 집에 어머니랑 동생도 기다리고 있고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빨리 가봐야 하고요. 아이고, 아니 그러고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낮에 그렇게 한바탕 하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네요. 암튼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죠. 아니, 건물주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이렇게 거절하기야? 이거 세입자 갑질 아니야?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할 일도 많아서요.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김 사장, 내가 몇 년 동안 이런 말 한 적 있나?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하도 징징대니 하는 소리야. 할 얘기도 좀 있고. 어떤 얘기요? 지금 빨리 하시면 안 되나요? 아이고, 말 참 안 듣네. 일단 빨리 정리하고 나와. 김 사장도 할 말 있다며. 저기 길 건너서 마트 뒷골목 룰루치킨에 가 있을게. 빨리 따라 나오셔. 생전 공짜라면 이쑤시개 하나도 준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다정하게 말하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깨름칙했지만 내 목숨줄 쥐고 있는 건물주가 모처럼 호의를 베푼다고 하니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걱정이 됐지만 가게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제가 벌어야 우리 집 생계를 책임질 수 있으니 싫어도 건물주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건물주가 말한 치킨집은 동네에서 좀 더 떨어진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상권 쪽이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가게를 옮겨야겠다 생각했지만 당장 너무 준비 없이 백수가 되는 것도 막막했고 내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당장 나가라며 트집 잡아 내쫓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저렇게 잘해주며 분위기 잡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안 엮이고 나가는 쪽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쌓인 거 다 쏟아내야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멀리까지 말씀하실 게 있다는 게 뭐예요? 하여튼 성격 급하긴. 김 사장, 내가 전부터 느꼈던 건데 김 사장은 인물도 좋고 몸매도 예쁘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연애를 안 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부터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자기가. 뭐 살다 보니 아시다시피 제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동생도 아픈데 어머니도 저러고 계시니까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 어떤 제안이요? 소개팅이요? 아니. 일단 내가 몇 살인지 알아? 그때 계약서 쓸 때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70대셨나? 그런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이는 왜? 아니, 70대라니? 나 60대 중반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취한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듣지 말어. 그때 내가 월세 20만 원 인상해달라고 한 거 없던 일로 해줄게. 정말요? 갑자기 왜요? 사실 새 메뉴로 우동 추가한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다른 가게를 알아봐야 하나 했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김밥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서요. 월세도 올라서. 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감사하지? 우동도 해도 돼. 뭐 돈가스도 튀기고 초밥도 하고 룰루랄라 뭐 김 사장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요? 진짜 감사해요. 요즘 저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동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또 할 수도 있고. 여튼 그래도 제 김밥 맛있다고 이사 가서도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니까 잘할 자신 있어요. 정말 잘해볼게요, 저도. 감사해요, 사장님. 그래 뭐 그런데 말이야. 네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맞춰드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내 부탁을 들어줘야겠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내 술 친구 좀 해줘. 술 친구요?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술 친구라고 말만 그렇지 별거 없어. 오늘처럼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수다나 떨고 하자는 거지. 뭐 별거 할 거나 있어. 그리고 나 아직 젊어. 이제 66인데 뭐.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친구지 친구. 아이 그러니까 왜 이래 알만한 사람끼리. 내가 뭐 어떻게 하겠대? 친구인데 술을 먹는 친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친구 하자고. 김 사장도 이제 40줄인데 안 외로워? 심심할 거 아니야? 평생 아픈 엄마랑 동생 뒤치다거리만 했지. 남자랑 술 한잔 제대로 한 적이나 있겠어? 내가 그 자리 채워주겠단 소리야. 어때? 남자요? 사장님이 남자라고요? 그럼 섭섭하게 왜 이래? 그럼 내가 여자야? 나 아직 젊어? 튼튼해. 원래 마른 장작이 알지? 지금 저와 남자 여자 관계로 지내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일단 제가 이제 41인데 25살 차이 나는 아버지 뻘인 사장님이랑 어떻게 친구를 해요? 우리 건물 사람들이나 시장분들이랑 같이 자리가 되면 제가 자식 버리니 하는 말씀 들어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따로 둘이 만나서 이 밤에 남자 여자로 술을 먹자니요.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뭐? 김 사장 말이 이상하게 하네? 내가 당신 손을 잡았어? 허리를 끌어안았어? 가끔 심심할 때 치킨 사준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아버지 뻘? 내가 김 사장 같은 자식이 어디 있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직 20대야. 왜 이래? 그러니까요. 늦게 결혼하셔서 그렇지. 일찍 결혼하셨으면 제 나이 때 자식도 있으실 정도의 고령이신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친구처럼 뭘 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마른 장작은 왜 나와요? 그냥 말라서 비틀어질 것 같은데 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드려야 하나요? 제가 혼자 오해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저씨. 사람 묘하게 이상하게 만드네. 남들 들을까봐 무섭네. 기분 더러워서 원참. 김 사장, 아니 이봐. 내가 미쳤다고 평생 김밥맛만 푹 삭은 노처녀랑 연애를 하나? 나 하늘 아래 건물주야. 이건 맥주 몇 잔 마시는 거? 20대도 줄 섰어. 왜 이래? 기가 차서 원. 그러니까 줄 섰다는 20대랑 드세요, 그럼. 말씀하셨듯 하나밖에 없는 아들 20대인데 그 아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20대 여자랑 밤에 술 친구하고 싶다고 소개 좀 해달라고. 참. 말 잘하네. 김 사장이 이렇게 말을 잘했었나? 맨날 슬슬기면서 꼬랑지 살살 흔들더니 이제 와서 나 혼자 착각한 것처럼 사람 병신을 만들어? 지금 정신 나갔어? 제가 꼬리를 흔들었다고요? 맨날 윽박 지르시면 잘못했다 빌고 빌어서 손님들 줄 김밥만 만 것밖엔 없는데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이러려고 월세 안 올리고 우동도 팔라고 하신 거예요? 어쩐지 그렇게 잘해줄 리가 없지. 잘해주는 것도 아니지. 내가 미쳤네. 여길 왜 따라와서는. 월세를 줬으면 그 권리까지 다 준 거지. 내가 김밥을 팔든 김을 팔든 무슨 상관이에요? 갑질도 정도껏 하셔야죠, 정말. 이제는 성희롱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희롱? 이 여자가 진짜 말 다 했어? 한번 해볼래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야. 어디 굴러다니는 먹다 남은 김밥같이 생긴 게.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김밥같이 생겼다고요? 내가 어딜 봐서 김밥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김밥이 뭐 어때서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게 김밥인데 뭐가 어때서요?
66살밖에 안 됐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얼굴은 86살 같은데. 어디 가서 보톡스나 맞아요. 돈 있으면. 하늘 아래 건물주 좋아하시네 진짜. 변두리에 콧구멍만한 건물 하나 있다고 생색은. 진짜 나 같은 사람이니 거기 월세 내고 살지. 저 내보내면 세입자 구할 수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소문도 못 같이 나서 새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나를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게 어디서 법을 들먹여? 내가 지금 이 변두리에 산다고? 내가 너랑 동급인 줄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까불긴! 그날 그 작은 치킨집이 떠나가도록 건물주와 한판 뜨고 저는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든지 말든지 지난 수년간 그 영감에게 당한 걸 생각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당장 가게에서 쫓겨날 걸 생각하니 아직 다른 가게도 못 알아본 상황이라 걱정도 됐지만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보낼 순 없다. 더 이상 어리석게 당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다음날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사라졌던 노숙자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간 건물주에게 당했던 일들을 빨리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건물주와도 영원히 이별할 테니 노숙자 할머니와도 전처럼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잘 지내셨어요?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처자, 그동안 잘 있었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할머니, 이제 말을 길게 하시네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 제가 더 물어보면 또 사라지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못된 건물주가 할머니를 가게에 들이면 당장 내쫓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픈 어머니랑 동생이 있다 보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얼른 김밥 말아서 좀 드릴게요. 앉으세요, 여기. 참, 혼자 오신 거예요? 노숙자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날 저에게 별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한 악덕 건물주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김 사장 어딨어? 당장 가게 빼! 이 거지 같은 김밥 가게 다 정리하라고! 얼굴이 시뻘개진 건물주가 왕소금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밖에서 물바가지를 가져와 노숙자 할머니에게 끼우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오호라, 누군가 했더니 또 이 알망구네. 옷 좀 차려입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건물에 이런 노숙자를 또 들이다니. 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 마음대로 노숙자를 들이냐고 들이기를. 둘 다 썩 꺼지지 못해. 더러워 죽겠네. 아유, 끼리끼리 논다 진짜. 아유, 냄새 나니까 썩 꺼져. 이놈이? 박집사! 얼른 들어와 빨리. 노숙자 할머니가 다급히 박집사라는 사람을 부르자 밖에서 웬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게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박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물에 젖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5분쯤 지났나? 할머니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황금빛 담요로 몸을 감싼 채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러다 건강해지실까 걱정입니다. 일단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자택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떠실지. 황 박사 불러놓을까요? 난 괜찮네. 나보다 더 놀란 건 여기 이 처자일 것 같은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려야지, 이 양반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집사 박형식이고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이분은 상푸른그룹 회장님이신 장조연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께서 몇 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후 정신을 잃으시고 기억상실증까지 걸리셔서 집을 나가신 겁니다. 그러다 길을 헤매고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고 밖을 떠돌게 되셨던 거고요. 최근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모두 찾으시고 가장 먼저 떠올리신 게 이 김밥집이셨어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당장 김밥집 사장님께 가시겠다는 걸 주치의가 만류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노숙을 오래 하셔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사장님께서 꾸준히 김밥을 챙겨주셔서 그런지 예상보다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상푸른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노숙자 할머니가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던 게 익숙해서 그만. 처자, 괜찮아. 노숙자 할머니면 어떻고 회장님이면 어떤가? 노숙자만 빼면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난 더 편하고 좋은데? 할머니한테 그런 힘든 사연이 계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나 집에 대해 자세히 물으려고 하면 다시 몇 날 며칠을 말을 안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더 묻질 못했던 건데 제가 좀만 더 물어보고 찾아봤으면 더 빨리 가족을 찾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만. 무슨 소리야. 나 처자 덕에 살았어. 굶어 죽어도 벌써 굶어 죽었을 텐데 아직 노숙하던 시절 기억이 모두 떠오르진 않지만 처자랑 얘기 나누고 김밥 먹던 기억은 생생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하늘나라 먼저 간 내 아들이 나 죽지 말고 살라고 처자를 내게 보내줬나 봐. 정신 돌아오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김밥집 처자더라고. 처자가 싼 김밥도 먹고 싶고 처자도 보고 싶고 또 악덕 건물주 때문에 힘들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은 됐는지 엄마랑 동생 아픈 것도 걱정되고 전화번호도 모르니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찾는 거야 일도 아니지만 주치의가 너무 만류해서 건강 좀 회복되고 오느라 늦은 거지. 나야말로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처자. 이제라도 다시 보게 돼서 정말 좋다. 제가 감사하죠. 건물주 때문에 안에 들어오시게도 못하고 검은 봉지에 김밥 담아서 밖에 내놓을 때마다 가슴이 찢길 것 같았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제가 한 번은 매번 내놓는 시간에 못 내놓고 2시간이나 늦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날 굶으셨을 텐데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셨을지. 날씨도 쌀쌀한데 제 김밥 봉다리만 기다리셨을 텐데 하고 마음이 아파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살았으니 이렇게 떡하니 처자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 울지 마 처자.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 은인이자 자식이나 다름없어 처자는.
회장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5km 정도 떨어진 외진 도로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길을 헤매신 건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제 아들이 마침 그 길을 지나다가 사람 형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보니 회장님이셨던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아들이 이 동네 근방에 살거든요. 정말 몇 년을 사람 써서 찾고 온 식구들이 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기적 같은 일이었죠. 처음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초췌하게 말라서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으니 회복이 쉽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기력을 되찾았어요. 이 모든 게 김밥집 사장님 덕분입니다. 지금 회장님 부군이신 부회장님께서도 자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크게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맨날 싸는 김밥 몇 줄 더 싸서 드린 거밖에 없는걸요. 제가 할머니께 위로받은 게 더 커요. 그래. 쌓인 얘긴 집에 가서 하고. 그런데 박 집사, 저기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인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유, 저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빌딩 여러 개 갖고 계신 부동산계 큰손이신데 아유, 제가 몰라 뵙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이제야 알아봤나? 사람이 어떻게 5분 전이랑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원. 아유.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이 처자한테 용서를 비는 게 순서 아닌가? 인두겁을 쓰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닐세. 그 죄를 다 어찌 씻으려고. 할머니가 건물주를 다그치자 건물주가 제 앞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덥석 엎드리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씩씩거리며 쳐들어와서 소금과 물을 뿌린 자국이 가게 바닥에 흥건한데 본인이 뿌린 소금물에 본인이 코를 박고는 재채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유명기업 회장님이라고 해도 건물주가 그렇게까지 설설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할머니에게 막말한 거 고소당할까 봐 그러는 건지. 김 사장, 내가 월세도 안 올리고 이제 착한 건물주 할게. 앞으로 쭉 월세도 동결.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 제발. 아유, 자기 착하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우리 그래도 오래된 사이잖아.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싹 들어주고 가게 앞도 청소해주고 할 테니까. 자기라뇨. 그리고 오래된 사이라고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할아버지? 뭐?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 네, 건물주 할아버지. 정신 차리시고요. 저는 이미 마음 접었어요. 오늘 먼저 말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일단 낡은 건물에서 나갈 거라고. 바닥도 엉망, 벽도 엉망, 수도도 엉망. 지금까지 내 돈 들여 고치면서 힘들게 꾸려나간 가게라서 쉽게 못 떠났는데 이제 완전히 질렸어. 콧구멍만한 건물 하나로 사람 없인 여기고 갑질하고. 이제 와서 하는 소린데 가게 세들이면서 학력이 뭐가 중요해? 누가 보면 서울 한복판에 빌딩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아니, 어디서도 세입자 면접은 안 봐.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질해? 쭈글쭈글해갖고 다 늙어서는 20살이나 어린 나한테 찝쩍대질었나. 아무리 내가 연애를 안 해봤어도 당신이랑 술친구를 왜 해? 싸구려 치킨 반마리 사주면서 술친구 하자고? 에라이 미친 영감탱이야.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아주. 그건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을까봐 건물주로서 걱정돼서 그랬지. 아유, 쟤 왜 그래? 안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험하게 말할 줄도 알아? 왜?
내가 몇 년을 그렇게 시녀처럼 내내거리고 당신 핍박을 다 견뎌내니까 뭔 짓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나? 20대 취업도 못한 당신 아들 귀에 들어가면 부끄럽긴 한가 봐. 다 내가 잘못했어, 김 사장.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 아들이 알면 안 돼. 그건 알지? 알긴 뭘 알아. 당신 아들도 알아야지. 지 애비가 어떤 놈인지? 강약약간 그 자체인 건물주는 자기가 우습게 보고 물까지 끼얹은 노숙자 할머니가 유명 기업 회장이라고 하니 알아서 슬슬 기었습니다. 없는 눈물까지 짜내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건물주는 물려받은 재산과 부동산이 원래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투자하는 족족 망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금 있는 저희 김밥집 건물 하나만 남은 거였더라고요. 투자가 망하니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온 마누라는 애 초등학교 때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고 친인척들도 다 인연을 끊고 공공의 원수처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격지심도 심하고 자기 자존감 회복을 위해 남을 짓밟으며 살았나 싶기도 하고 10여 년 호라비로 사니까 20년이나 어린 저한테 들이댄 건가 싶어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할머니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기가 헐값에 날려먹은 부동산들을 되찾고 부자 인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설설 기는 척을 했던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회장님만 자기 편이 되면 바람나 집 나간 마누라도 돌아올 거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모르는 건지 덜 떨어진 상상을 하며 저한테까지 계속 연락이 와서 사과를 했어요. 뭐 저야 물질적인 손해 없으면 그 사람의 사과를 받든 안 받든 그 정도의 관심도 없지만 사람 심보가 못 됐잖아요. 저 이외에 다른 세입자들한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건물주의 사과도 받아주기도 싫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기도 싫어서 가게도 그냥 빼기로 했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으니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아니, 저에겐 영원한 할머니죠.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정신과 치료도 도와주시고 남동생 언어 치료도 알아봐 주셨어요. 늘 우울해만 하던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동생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직도 안 믿겨요. 제가 돈이 없어서 병원 상담도 거의 못 가고 그랬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회장님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저를 손녀 삼겠다고 하시면서요. 갑자기 회장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정말 친할머니와 손녀 같은 사이가 된 듯 더 애틋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큰 산이 제 뒤에 생긴 것만 같았어요. 아, 맞다. 그 악덕 건물주는 최근 노루마다 말아먹어서 건물의 근저당까지 잡혔더라고요. 그 가게에서 안 나왔으면 오히려 제가 또 당할 뻔했어요. 그래놓고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괴롭히고 끝까지 월세 동결이라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마지막까지 제 등을 치려고 했던 거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식구들과 길에 나앉을 뻔한 거죠. 하이라이트는 할머니가 제게 건물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서 굳고 만료했는데 이미 저 모르게 저희 김밥집 악덕 건물주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경매에 넘긴다고 겁을 준 다음 싸게 사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신이 제정신도 아닌 상황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제가 김밥을 주고 말동무가 돼줘서 지금 회장짓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안 받으면 나중에 편하게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기에 감사하게 받게 됐어요.
50만 원에 벌벌 떨던 김밥 장수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 건물의 건물주가 되다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건물주가 못하게 막아서 못했던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나름 제 이름을 건 분식집으로 확장했고요. 손님 발길이 많이 끊겼었는데 그 전보다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꿈은 제 가게를 전국에 알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에게도 보답하고 제 가족에게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요. 또 쑥스러운데 여러분께만 고백할게요. 할머니 집사분이신 박 집사님 아드님이 저와 5km 남짓 근방에 살아서 가게 재개업식에 놀러 왔었거든요. 저랑 8살 차이나 나는데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해서 저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워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하도 연애를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8살 차이에 김밥밖에 쌀 줄 모르는 아줌마 같은 제가 30대의 순수한 이 총각을 사랑해도 될까요? 사실 싫지는 않거든요. 참 다정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저는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분이 넘치게 쏟아지는 이 행운이 믿기지도 않고 두렵네요. 41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고 다시 배운다는 마음도 들어요. 못 느껴본 감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저도 괜찮을까요? 차근차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뒤늦게라도 익히고 느낀다면 저도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갑자기 연애 얘기로 빠져서 죄송하네요. 그분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이 된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좀 이상하고 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소식 전할게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